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에 있는 힘찬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이 날씨가 요새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요. 제가 이렇게 먼 길을 통해서 오늘 이 비욘디라고 하는 의학 지식 공유를 할 수 있는 이 좋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요새 보면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TV 방송이든 이 저마다 여러 가지 의학적인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정형외과 전문의가 정형외과의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히 정확한 정보를 국민 여러분들한테도 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어 비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들이 많은 듯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싶고, 또 제가 가장 잘하고 있는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저의 지식과 또 정보를 이 비욘디라는 좋은 채널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습하기도 하고 비도 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이제 습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실외 활동을 많이 못 하게 되고, 또 습도가 높다 보면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열대야가 생기면서 평소에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 더욱더 힘든 시기와 계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혹시 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성의껏 대답을 드리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여러 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어깨, 뭐 무릎, 손목, 뭐 이런 골반,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이 있지만, 되게 주변에서 보시면 이런 정형외과적인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해도 아프다. 수술을 하고 더 아프다.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수술에서 가장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바로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수술 전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수술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수술 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술, 바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 후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뽑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외형적 변화, 다리의 외형적 변화겠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다리의 가운데에 요만한 동그만한 이 오자가 생성된다. 그래서 오다리라고 하는데요. 이 오다리가 생기는 외형적 변화가 일자다리로 바뀌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인제 환자분들한테, 특히 인제 저는 할머니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많이 놀기도 하는데요. 제가 회진 돌면서 "아유, 우리 어머니 아가씨 다리가 됐습니다. 다리가 일자로 아주 이쁘게 잘 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되게 할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꼭 나중에 퇴원하셨다가 외래로 오시면 "치마 입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처럼 이 다리의 외형적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술을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안 아픕니다, 일단. 물론 수술이 정확하게 됐을 때의 얘기겠죠. 이 통증의 완화가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빨을 뽑으면은 뭐 그 며칠은 아픈 것처럼 이 뼈를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술 전에 있을 수 있는 무릎의 통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의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이 가장 외형적인 변화와 이 통증의 완화, 이게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이 일단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어 말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 무릎의 관절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연골은 신경과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어 이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과 통증이 계속 재발되는 병을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고, 우리가 차를 오래 타면 타이어가 닳듯이 이 연골도 결국에는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노화가 와서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 관련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인제 노화의 일종이긴 하지만, 쪼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연골이라고 하는 게 탄력성을 인제 나이를 먹으면서 탄력이 없어지게 되면 약간의 외부 손상에 의해서도 연골이 닳아지고, 그 닳아지면 뼈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뼈가 노출이 되면 그 노출이 된 뼈를 통해서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서 물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인제 어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에 가셔서 물을 빼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물이 차고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인제 더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다리가 X자 다리 모양으로 변하면서 오다리 형태로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겠죠. 우리나라 인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봤을 때 여성이 압도적으로 무릎 관절염이 많습니다. 이 여성이 무릎 관절염이 많은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요. 가장 큰 요인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출산이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무릎 자체가 가장 민감한 게 몸무게, 체중인데요. 이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무릎에 이 가는 충격이 1 킬로당 한 3배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몸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또 출산을 통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무릎의 연골이 빨리 닳게 되는, 가속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되고요. 또 폐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호르몬의 변화가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여성에서 무릎 관절염이 잘 생기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근육이 약하고 또 다이어트 활동을 또 많이 하고 또 육아를 통해서 이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무릎에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을 통한 체중의 변화, 또 이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을 빼기 위해서 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무리한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무릎에 많은 부하가 가게 되면 관절염이 오고요. 이 남자에 비해서 근육량이 적고 약하기 때문에 되게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근육이 단단하게 되면 이 근육의 힘으로 걸어야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근육으로 걸음을 걸어야지 이 무릎 관절 자체 뼈의 힘으로 걷게 되면 이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가지고 있는 크고 단단한 근육보다 여성의 근육이 좀 왜소하고 또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근육량이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여성에 있어서 이 관절염이 더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그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이 관절염이 단계가 있습니다. 되게 1 단계에서 뭐 한 4 단계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알기 쉽게 초기, 중기, 말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기에 관절염이 오면 사실은
일상생활에 크게 이제 지장은 없죠. 다만 갑자기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무릎에서 똑똑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오늘 내가 등산을 하고 산행을 했는데 이상하게 무릎의 안쪽이 좀 시큰거리고 뻑뻑한 것 같다. 이게 바로 초기 관절염 증상의 전형적인 겁니다. 다리는 그렇게 많이 휘지는 않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오다리 형태를 띠면서 무릎의 주로 내측 부위에 관절염이 잘 생기는데요. 이 내측 부위의 관절이 약간 바깥쪽에 비해서 높이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우리가 엑스레이는 뼈를 찍는 검사입니다. 근데 저 뼈 사이에 저렇게 붕 떠 있는 저기에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연골이 들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저 연골이 닳아지거나 찢어지면 저렇게 높이가 바깥쪽과 내측 비교했을 때 내측 부위의 높이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이 초기 관절염 증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오다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요. 인제 전신 거울을 딱 서서 보셨을 때 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다리를 붙였는데 가운데 다리가 종아리 부위가 딱 닿지 않고 그 사이에 약간의 동그라미 모양이 타원형으로 생기게 되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오다리가 진행이 됐구나.'라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모양이 요렇게 이 부위가 요렇게 생기는 걸로 '아 내가 오다리가 쪼끔씩 진행이 되나 보다.'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제 신발을 신는데요. 신발 뒤꿈치 창을 보면 바깥쪽이 유난히 많이 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약간의 오다리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신발 창의 바깥쪽이 쪼끔 닳았을 때 '아 내가 무릎이 약간의 오다리가 가는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제 지역 내에서 제가 인공관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환자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40대 여성이신데 오다리가 심합니다. 나중에 무릎 관절이 상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정말 말이 맞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후반기에 인제 강의 내용 후반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인제 40 대신데 오다리가 심한 경우는 아직은 오다리만 심할 뿐이지 그 오다리로 인해서 관절염은 아직 진행은 안 되셨을 겁니다. 다만 인제 우리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무릎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지금은 관절염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오다리가 심하다고 해서 모두 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 충분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이 "퇴행성 관절염 시 인공관절도 보험이 되나요? 종류가 많은지요? 그리고 몇 세까지 수술이 가능한가요?" 했는데요. 이제 저희 우리나라는 대개 건강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대개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보험에 인제 그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평가원에서 기준을 정하는데요.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인공관절 보험이 됩니다. 다만 대개는 나이 기준이 65세 적어도 65세 기준에 3 단계 이상 되면은 인공관절을 할 수 있다. 물론 4 단계일 경우가 가장 확실하고요. 다만 60 세인데 4 단계다. 그러니까 말기라고 하죠. 말기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60세 미만이어도 4 단계일 경우에는 주치의가 소견서를 써서 이분은 인공관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나이에 따른 기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혜수 님 또 제 환자분이 또 글을 써 주셨습니다. 네. 수술 잘 받고 회복중이시라니 기분이 좋네요. 콘드로이친을 복용해야 하나요? 또 설명을 주셨는데 대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완전히 그 뼈를 잘라서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로 대체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콘드로이친 복용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몸에 관절이 무릎만 있는 게 아니고 손가락도 있고 어깨도 있고 척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적당한 콘드로이친 복용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댓글에 제 환자분이 또 올리셨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모튼을 처방을 받고 드시고 계시네요. 무릎이 안에 부분과 뻐근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대개는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은 무릎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사 이 어떤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가급적 계단에서 활동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의 여성이 인공관절을 많이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이제 밭일을 많이 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식당을 가 보면은 이 좌식을 하는 이런 식당이 많이 없어지고 의자로 바뀌었지만 음 이 좌식 생활을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그 인공관절 환자가 유독 많은 원인이 되지 않나. 되게 서양 분들은 특히 미국이나 그런 데 유럽 사람들 보면은 다 소파나 의자 생활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습관이 '아 무릎을 망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무릎에 예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중기가 되게 되면 이 무릎 내측 부위가 아까 보셨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줄었죠. 더 많이 줄고 이 오다리가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이전의 사진보다 조금 다른 거를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겁니다. 여기 무릎이 인제 닿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인제 중기까지 많이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 무릎이 좀 커지고 내측 부위의 뼈도 좀 만져지고요. 좀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물도 차는 그런 증상까지 인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인제 말기의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의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셔서 되게 인제 저한테 어머님들 많이 모시고 오는 아드님들이 이 정도 다리의 사진을 딱 보고 한숨을 쉬십니다. 이 말기까지 되면 이거는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뼈가 완전히 두 개가 다 맞닿아 있고요. 이렇게 맞닿게 되면 이 베어링 이게 쿠션 역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위에 뼈와 아래 뼈가 계속해서 통증이 부딪히게 되죠. 이 부딪히게 되면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여기 보시면 하얀 변화 보이시죠? 이게 꼭 그 분필을 칠해 놓은 것처럼 뼈가 너무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단단해져서 대리석처럼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뼈가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엑스레이 상에서 하얀 변화가 보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요렇게 말기관절염으로서 완전 오다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걷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되면 인제 거의 걷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안 하게 되고요. 운동을 많이 안 하면 여행도 많이 안 하게 되고 친구들하고도 많이 사귀지 않고 동네에도 마실도 잘 안 나가시게 되고 그러면 점점 인제 우울해집니다.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다 보면 이제 활동을 안 하시게 되죠. 그럼 근육량이 좀 빠지겠죠. 근육량이 빠지다 보면 이제 호르몬 분비에 불균형이 생기고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당뇨가 오게 되죠. 당뇨가 오게 되면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이 무릎 하나의 병이 이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이는 게 이런 말기 쓸개 관절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가 되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까지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아 또 질문이 하나 또 제 환자분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문경민 님. 네 제가 인제 PRP 치료를 인제 후반에 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인제 "PRP 치료를 2 회까지 받았는데 몇 회까지 받으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벌써 2번 하셨는데도 경과가 좋으시다라고 하시네요. 이제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RP 치료는 4 번에서 5번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4 번에서 5번 정도 하실 수 있는데 대개는 한 2-3회 정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환자분들도 벌써부터 "무릎이 안 아프다."라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PRP 치료는 최소 4번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5 번까지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무릎 관절염이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연골이 닳아지는 게 아니라 이 노년에서 이 삶의 질을 결정을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노년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아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이를 무릎 연골을 건강하게 해서 노년기를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다. 체중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하면서 근력도 키우고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노년기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무릎 연골 건강이 건강해야 된다.' 라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별 치료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되게 이 초기 관절염은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하시죠. "어머니 체중을 빼셔야 됩니다." 되게 이 관절염, 무릎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체중이 이렇게 많이 나가십니다. 다리 모양이 어떤 분들은 제 허리만 하신 분들도 옵니다. 그게 다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많이 못 하셔서 이 체중이 비만이 오게 되고요. 이 비만이 오게 되면 무릎에 더 많은 하중의 부하가 가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기 관절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이 비만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 다이어트를 해야죠. 체중 조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또 이 무릎이 아플 때 할 수 있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또 이 보시면 이게 체외 충격파의 그림인데요. 이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외 충격파 또 이런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절염 초기일 때 더 진행되지 않고 또 건강하게 무릎 관절염을 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또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81세 여성분이시네요. 한쪽은 이미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른 쪽도 수술하면 좋을까요? 다른 한쪽 다리가 안 좋아지셔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불편하시고 걷기도 1 시간 이상 걷기 힘드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수술 후 회복이 잘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81세 여성분이 이렇게 댓글을 쓰실 것 같지는 않고 저희 따님이나 아드님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미 한쪽 수술을 받으셨으면 다른 쪽도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대개는 한쪽을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안 한 쪽으로 초기에는 이 수술을 하신 쪽 무릎이 아무래도 통증이 있다 보니까 수술을 안 한 쪽으로 힘을 많이 주고 걷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안 한 쪽 다리가 조금 더 급속적으로 이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오다리가 되어 있던 게 일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일자로 바뀌어 있던 이 다리가 수술 안 한 쪽은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뒤뚱뒤뚱 걷게 되는 모습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에 수술을 할 때 양쪽을 다 하시라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81 세시라고 하시지만 요새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고 또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 로봇 인공관절, 마코라고 하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되게 수술 기법이 발달되어 있고 피도 많이 안 나고 재활이 빠르기 때문에 81 세라고 하더라도 전혀 수술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반대쪽 무릎도 수술을 해서 이 아가씨 다리처럼 일자로 딱 돼서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다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한번 받아볼까요? 박재원 님이신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습니다. 아마 인공관절을 연골 주사를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단과 오르막길을 올라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퇴행성 관절염 몇 기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6개월에 한 번씩 맞으시는 그 연골 주사가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무릎에 있는 연골 성분을 넣어드려서 그 연골 성분을 통해서 조금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는 보조제일 뿐이지, 그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뭐 계단도 오르고 등산도 오르고 그 전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연골 주사를 맞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가벼운 등산이나 운동을 했을 때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골 주사를 맞으면서 본인이 운동량을 정해서 그 맞는 운동에 맞게 무릎 관리를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 이제 여기까지 받고요. 다음 내용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초기 관절염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주사도 맞고 저 주사도 맞고 해 봅시다라고 많이들 하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조금 가끔 안타까운 건 제가 강의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산부인과, 피부과 이런 거 모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전 오로지 팔다리, 무릎 관절, 정형외과만 잘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전문의가 아닌 선생님들한테 가끔 주사를 맞아서 이 약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정형외과 병원을 가셔서 이런 주사를 맞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 주사가 있는데요. 이 연골 주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젊을 때는 연골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골 성분이 아주 잘 나오고요.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젊은 나이에 맞을 필요가 없지만 이제 노화가 와서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연골 성분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양이 적고요. 이 연골 이 연골의 성분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장 비슷하게 만든 이 연골의 성분을 주사를 통해서 놓게 되는 거죠. 그게 연골 주사입니다. 이게 뭐 연골이 생성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뭔가 주사를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윤활 작용을 하는 엔진 오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대 강화 주사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무릎을 걸을 때 무릎 자체, 무릎 뼈로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무릎 주변에는 힘줄도 있고 인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인대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포도당,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통해서 이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걸을 때 무릎 자체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육의 힘으로 걷기 때문에 무릎에 아무래도 부하가 덜 가게 되면 관절염 진행을 많이 낮출 수 있겠죠. 또한 무릎이 아픈 게 무릎 관절염 자체만으로 인해서 아픈 게 아니고 이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 근육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프롤로세라피라고 하는 이런 인대 강화 주사를 맞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기본적으로 안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한 두세 번은 맞으세요라고 얘기는 합니다. 왜냐?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효과가 좋다는 이 의미가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가 온 환자가 치료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굉장히 강력한 소염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막 못 걸어서 막 구급차 타고 오신 분도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정말 거짓말 조금 과장해서 뛰어서 가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만큼 항염과 소염, 진통 소염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연골을 결국에는 녹이게 되고 이 항염 효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퇴행성 발기관절염으로 급속도로 진행시키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인공관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주사 1년에 한두 번 정도 맞으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극저온 자극 치료. 이건 아주 온도를 낮춰서 무릎 주변이 이제 뜨겁고 열감 있고 화끈거리고 그럴 때 통증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크라이오세라피라는 치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외 충격파 치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제 환자분이 이제 질문 주셨던 PRP 치료가 뭐냐면 이제 혈액을 뽑아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이 혈소판 성분만을 따로 추출해서 무릎에다 연골 주사 맞는 것처럼 주사를 맞게 됩니다. 이미 이 혈소판이 어떤 성분이냐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끈끈해집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말기 관절염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게 연골이 닳아지면서 뼈가 노출이 되면 이 뼈에는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이 연골이 닳아졌을 때 치료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신경하고 혈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경과 혈관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닳아지기 전까지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뼈에는 골막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그럼 연골이 다 닳아져서 이 뼈가 노출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P 치료라고 하는 건 아까 연골 주사도 그렇고요. 이 PRP 치료가 이 혈소판이 그 닳아진 이 뼈에 가서 코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코팅을 하는 주사가 또 이 콜라겐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카티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주사들이 있습니다. 이 뼈를 덮는 역할을 이 PRP 주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P 주사는 외래를 통해서 간단하게 맞을 수 있고요. 또 4-5번 정도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연골이 생성되거나 관절염이 진행되는 거를 막거나 그런 주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골수 흡입 농축물이라고 하는 건 앞에 PRP 주사보다 조금 더 복잡한 주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골수에서 골수 흡입물을 뽑아 가지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섞여 있습니다. 약간의 줄기세포 성분도 있고요. 혈소판 성분, 혈액 성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체액 성분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수에서 뽑아 가지고 이것도 원심 분리를 통해서 무릎에다 주사를 놓게 되면 통증 완화를 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골수 흡입물 농축물 자가 주사 이런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PRP 주사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약간 번거로운 치료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수술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기 전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질문 하나 제가 받고 한번 다음 내용 넘어가 볼까요? 네. 2년 전에 오른쪽 제거 수술을 하셨고 네. 무릎이 자꾸 닿는 느낌이 있어 한 달에 2달에 연골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면 걷기도 편하고요. 궁금한 점이 이렇게 자주 맞으면 어떤 부분이 안 좋아질까요? 저는 62세 여성입니다. 음 62세신데 이제 외측 반홀상 연골 제거 수술을 받으신 걸 보니 대개는 연골판 제거 수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연골과 연골판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반홀상 연골판은 물렁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해를 편하게 설명드릴 때 운동화 이 뒤창 이 물렁물렁한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반홀상 연골판 물렁뼈가 아마 찢어지셔서 그걸로 수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대개는 봉합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무릎이 자꾸 닿는 느낌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잘라내는 절제 수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잘라내게 되면 걸을 때 이렇게 닿는 느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골 주사를 통해서 윤활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주사를 맞게 되면 조금 더 편해지시겠죠. 다만 연골 주사는 많이 맞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문제가 이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주사를 뭐 깨끗하게 잘 놓겠지만 이 정형외과가 아닌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주사를 놓다 보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놓는 거 또 소독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무릎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 주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괴사가 되거나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2 차적으로 무릎 통증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연골 주사를 깨끗한 환경에서 맞지 못할 경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무릎 안에 이제 농이 찬다 그러죠. 염증을 유발해서 이 한번 농이 생기게 되면 이 염증 성분이 무릎의 연골을 결국에는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주사를 놓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연골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정형외과에 가셔서 정확하게 판단을 조금 받아 보시고 요새는 연골판 이식 수술도 하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PRP 주사나 아니면은 비맥이라고 하는 골수 농축물 주사 같은 것들이 연골 주사보다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런 주사를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다음 준비해 온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제 이런 초기 관절염이 오셨을 때 이런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나 뭐 체외 충격파나 뭐 이런 극저온 치료파나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잘 안 낫게 되면 인제 수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제 레이저 수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제 저희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시면 뭐 "아 너 나 한 20년 전에 레이저 수술했어."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무릎에 저렇게 조그마하게 구멍을 이렇게 두 개를 뚫어서 마치 레이저처럼 안에다가 이렇게 무릎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넣어서 수술을 한다. 그래서 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한테 이해가 되기 편하게 레이저 시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술은 아니고요. 수술입니다. 이 카메라를 무릎에다가 넣어서 이 TV 모니터를 보면서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부위를 찾아내고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열어서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합병증이죠. 감염이나 또 이게 째서 하게 되면 이 상처가 낫는 데까지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거 없이 무릎에 구멍만을 뚫어서 연골판이 찢어졌거나 아니면 연골이 닳았을 때 연골 성형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상처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시술이 바로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은 이 되게 다양한 뭐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연골 성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제가 이 하얗게 보이는 이 비누처럼 반짝반짝한 거 이게 바로 연골입니다. 이게 이 뼈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 얘는 신경세포가 없거든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얘는 걸어 다녀도 전혀 통증이 없게 되죠. 그러다가 이게 연골이 닳아지게 되면 이렇게 우둘투둘해지면서 뼈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 뼈가 노출이 되다 보면 걷다가 힘이 빠지는 영어로는 기빙웨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게 따끔하면서 무릎이 덜컹거리거나 덜거덕거리는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이게 지진 난 것처럼 요렇게 오돌토돌하게 요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 인제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걷기가 어려워지시는 거죠. 이것들을 인제 성형을 한다. 우리가 인제 성형외과에 가면 코도 높이고 뭐 쌍꺼풀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오돌토돌한 것들을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평평하게 성형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고주파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글라인더 같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
엔진 아니 저기 그 지진 난 것처럼 오돌토돌한 이런 부위를 이렇게 좀 덜 오돌토돌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연골 성형 수술을 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치료 방법은 이제 미세 천공술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인제 이게 뼈가 노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 이제 관절염을 유발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 비누처럼 이렇게 연골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 연골이 없게 되면 이 연골을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내게 되면 여기에서 인제 골수가 나옵니다. 골수가 나오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딱지가 이 뼈를 덮게 되면 통증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미세천공술을 통해서 이 뼈에 딱지를 생기게 만드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천공술은 어 모든 경우에 할 수 있지 않고요. 이제 사이즈가 좀 작게 연골이 닳아지신 경우에 미세천공술을 할 수 있겠다. 또한 이게 미세천공술을 해서 생긴 이 딱지는 실제 연골은 아니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또 닳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조금 치료에 한계가 있는 치료법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인제 자가연골 이식술이라고 하는 건 이 주변에 이 연골은 남아 있고 이 부위에 아까 미세천공술을 했을 때보다 쪼끔 더 넓은 범위의 연골이 닳아지게 되면 이 부위가 우리가 인제 걸을 때 쉽게 말하면 타이어를 생각을 해 보면요. 우리가 타이어가 닳아지는 건 주로 이 땅이 닿는 밑부위가 닳잖아요. 근데 이 타이어의 옆부위는 닳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많이 닳아지는 부위에서 주로 닳아지지 않는 부위의 연골을 띄어다가 이 밑에 타이어 밑부위를 쉽게 말하면 때우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가 연골에서 힘을 많이 받지 않는 부위를 떼어다가 힘을 많이 받게 되는 부위에 이식을 하는 자가 연골 이식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요만큼의 연골이 닳아지게 되면 이미 힘을 받지 않는 타이어 옆면에서 똑같이 동그랗게 떼어다가 요렇게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효과는 많이 있지만 이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이 쪼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물론 이 힘을 받지 않는 부위의 연골을 떼어내기는 했지만 그 부위의 연골을 떼어내게 되면 그 부위에서 또 관절염이 2 차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는 수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미세천공술, 자가연골 이식술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치료가 아닐까. 아까는 이렇게 미세천공술을 통해서 구멍을 내게 되면 그 구멍을 통해서 골수가 나오거나 피가 나와서 딱지가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구멍을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 성인의 제대열이나 뭐 지방이나 뭐 골수 뭐 그런 데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물론 이게 뭐 카티스템이라고 해서 상품화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구멍에다가 하나하나 모발 이식하듯이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천공술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진짜 연골세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해도 이 연골이 생성되기 때문에 아주 잘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겠죠. 다만 이 줄기세포가 자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3 개월간은 목발 보행을 해야 되고 1년 동안은 무리한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너무 오랫동안 목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뼈가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근육이 확 빠지기 때문에 그걸 또 나중에 재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려면 또 그만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 치료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치료이지 않나. 그게 가장 큰 단점. 그리고 또 인제 비용이 좀 비싸겠죠. 네. 음. 한번 질문을 하나 제가 한번 받아볼까요? 하루 한 컷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 네.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는데 꼭 수술해야 하나요? 젊은 사람도 재활로 회복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반월상 연골파는 신경세포가 없다 그랬죠. 신경세포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신경과 혈관이 같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 혈관이 없으면 상처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게 붙지를 않기 때문에 쭉쭉 찢어지게 됩니다, 걸을수록. 그래서 타이어가 빵꾸가 나면 이게 처음에는 빵꾸를 잘 때우면 그냥 끝나죠. 이 땅 빵꾸를 때우지 않고 그냥 쓰다 보면 이 타이어가 가라앉으면서 이 타이어도 다 바꿔야 되고 휠도 갈아먹게 되는 그런 더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셨을 때는 가급적 수술을 통해서 이 관절 내시경으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한 5분 10 분이면 하는 수술인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힘을 많이 받지 않는 부위이거나 이 반월상 연골판에 찢어진 직경이 1 cm 뭐 2 cm 이내로 조금 작았을 때는 6 개월이나 1 년에 한 번 정도씩 MRI를 찍어서 이게 혹시 더 찢어지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더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젊으시거나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분이시라고 하시면 찢어진 부위가 조금 넓고 체중을 많이 붓는 분이라고 하면 수술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볼까요? 네. 제가 인제 다음에 얘기할 인제 교정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70대 초반이시고요. 변형 교정술이 중기관절염에 좋다고 들었는데 네 70대 나이에도 받을 수 있는 수술인가요?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일상생활 복귀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인제 제가 이 설명을 그다음에 인제 드리려고 하는 변형 교정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그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 주실까요? 저희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형 교정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결국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이 무릎의 내측 부위가 좁아지면서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다리의 가운데가 오다리가 요렇게 넓게 생기면서 다리가 이 오자 형태로 가운데로 몰리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을 고관절과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을 연결을 했을 때 원래는 이게 다 가운데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고관절과 무릎 관절과 이 발목 관절의 이 빨간색 선이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면 이 힘의 균형이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선이 이 가운데로 가게 되면 안쪽과 바깥쪽의 이 힘의 균형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불균형이 생기지 않아서 가운데 쪽이 많이 달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오다리가 오게 되면 힘의 균형이 내측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만 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연골은 어떻게 되겠어요? 연골은 닳아지지 않고 내측만 닳게 되죠. 그러면 수술을 이렇게 해서 무릎 자체를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무릎에 있는 이 뼈를 잘라내서 일자나 X자 다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무릎의 연골은 닳아졌지만 바깥쪽에 있는 연골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의 연골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 주신 우리 70대 질문자분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적절치 않은 수술인 게 오히려 이 나이에서 중기관절염이시면 이 변형 교정술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뼈를 쳐서 이렇게 생뼈를 치는 거죠. 이 건강한 뼈를 잘라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 이신 분들은 이 수술을 했을 경우에 뼈가 잘 안 붙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와 있거나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 수술을 저는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중기관절염이시면 아직은 인공관절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는 상태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줄기세포나 뭐 골수 농축물 주사를 통해서 관리만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제 기준은 60세가 넘어가시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변형교정술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 또 이 변형교정 수술 자체가 1년이 넘게 걸리는 아주 힘든 수술이고 멀쩡한 뼈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고통이 생각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제가 뭐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이 변형교정술은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유는 드리지 않는 수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되면 내 무릎을 굳이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만 잘 되게 되면 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인공관절까지 하지 않더라도 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많이 이제 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제 인공관절 수술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인제 회피하는 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수술해도 아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공관절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요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로봇 수술을 이용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이 로보트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로봇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이 수술할 때 피도 많이 안 나고 각도도 많이 나오고 예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로봇 수술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은 일반적인 인공관절을 했을 때보다도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혹시 고려하시는 분들은 요새 이런 더 좋은 인공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강의가 많이 진행이 돼서 제가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기네요. 어머니가 88세시고요.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20년 전 인공관절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어깨 인공관절을 둘 다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88세시면 양쪽 어깨 한 개 수술하고 3개월 뒤에 네. 혈압이나 당뇨, 다인공관절이 할까 1년을 다 하는데 어깨 인공관절은 재활겠으니까 몇 달 소요될까요? 네. 네, 참 효자신 것 같습니다. 네. 효녀신가요? 제가 인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88세신데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해 드리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한쪽을 하시고 반대쪽에 어깨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깨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다른 게, 이 어깨는 무릎하고 달리 걸어 다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만 잘 되게 되면 나이가 고령이시더라고 하더라도 이 무릎 수술보다는 훨씬 더 환자분들이 잘 견뎌내시는 것 같고요. 다만 어깨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보다도 수명이 조금 짧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분별한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88세면은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한쪽을 수술하시고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시다고 하시면 반대쪽 수술은 뭐 기간에 상관없이 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저는 한쪽 무릎 바돌상 연골 수술로 회복되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면서 등산을 다니지만 늘 걱정이 됩니다. 추가로 처치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 바돌상 연골판 수술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멀쩡한 연골판도 찢어질 수 있잖아요. 네, 수술을 하셨어도 또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골판을 한번 수술을 하게 되면 봉합을 한 경우에도 그렇고 부분 절제술을 한 경우에도 이 연골판의 성상이 약간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던 이 운동량이나 그런 이 활동보다도 한 70% 정도 좀 줄이셔서
운동을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내가 연골판 수술을 했다고 해서 너무 일상적인 생활을 뭐 위축하거나 운동량을 너무 줄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멀쩡한 연골판도 찢어지는 것처럼 수술하신 연골판도 충분히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골 주사 같은 그런 거를 통해서 보존적인 치료 그런 거를 통해서 병원에서 도수 치료도 좀 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무릎 건강을 유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음. 아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에다가 수석 환자 당뇨 많고 달래 선수 어떠서 이해하고 있어요. 무릎에 연골 주사 외에 다른 지수는 없나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 무릎 로봇 수술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이 로봇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피가 많이 안 납니다. 이 의사가 이 손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자꾸 이 눈을 통해서 뭔가 각도를 맞추고 뼈의 절제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꾸 만지거든요. 자꾸 만지게 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자꾸 만지다 보면 감염이 잘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이신 분들이 수술 시간을 좀 줄이고 또 감염이 발생될 확률도 낮고 최소한대로 자를 만큼의 뼈만 자르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87세 어르신 수술을 했는데요. 물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의 뜻입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무릎이고 본인이 안고 가야 될 몸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본인 환자분 우리 어머니께서 수술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 요새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많으시지만 내가 수술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를 의견을 피력을 하신다면 저는 수술을 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다 받았고 제가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형외과라고 하는 학문이 저희 어머니도 인제 92 세이십니다. 이제 92 세이신데 아주 건강하신데요. 건강하신 이유가 무릎 관절이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많이 걸어 다니시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심폐기능도 건강해지시고 어 그래서 아주 뭐 오랫동안 잘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내과적인 질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무릎 관절에서 생길 수 있는 무릎 관절염도 우리 삶의 질하고 결정적으로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무릎에 대한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생활하시고 운동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병원에서 주사 치료, 보존적인 초기 관절염 치료 많이 하시면서 건강하게 건강한 수명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